지금 서울 집값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깟 찌개가 목구멍에 넘어가냐? 벼락거지 같은 미나리야. 뭘 봐, 벼락거지 처음 봐? 넌 서울에 집 있고? 병신. 하라고! 아, 미린년아 귓구녕이 먹었냐고. 장인장모 퇴직금 있잖아. 우와, 신발. 오늘 좋은 날 떡상 가자. 사랑하는 우리 딸, 이번 달 학원비 어떡해지? 엄마가 어떻게든 해줄게. 혜영아, 이번이 마지막이야. 1,000만 원만 빌려줘. 응? 너 저번에 빌려간 1,000만 원도 안 갚았잖아. 나 돈 없어. 누가 우리 마누라 못 봤습니까? 못 봤냐고요? 예? 저는 마누라랑 땡 없이는 못 삽니다. 첫 번째 마이너스 5천만 원의 안정, 50억 원의 지옥. 시간 2025년 5월 15일 오후 6시 00분. 장소 서울 외곽 18평짜리 낡은 아파트 현관 앞. 나는 홍현수다. 45살. 평범함이 죄가 된 시대에 성실함을 믿었던 유일한 등신이다. 그리고 그 성실함 때문에 내 삶은 이제 영원히 회복 불가능한 지옥이 되었다. 나는 현관문 앞에 선 채 5분째 비밀번호를 누르지 못하고 서 있다. 이 낡은 아파트 18평, 전세 3억 5천만 원. 5년 전 나 홀로 아파트 단지 뒤편에는 버려진 공터가 있었다. 모두가 그 공터에 대규모 재개발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라며 미친 듯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빚을 낼 때 아내 지연은 내게 속삭였다. 현수 씨, 우리는 빚으로 시작한 결혼이에요. 안정적으로 가요. 무리하지 말아요. 5천만 원 여유 자금. 그걸로 우리 가족 여행이나 가요. 그게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행복이잖아요. 나는 그녀의 말을 현명함이라 믿고 5천만 원을 고스란히 지켰다. 안정적이었다. 그리고 그 5년 후 그 안정적이었던 5천만 원은 이제 나에게 영원히 잡을 수 없는 50억 원짜리 서울 아파트의 지옥을 선사했다. 그 공터는 현재 더 리버티 아파트라는 이름으로 18평짜리 우리 집 옥상에서만 보일 정도로 높이 솟아 있다. 그 콘크리트 괴물은 매일 밤 내 꿈에 나타나 나를 조롱한다. 퇴근길, 나는 회사 동료 민 과장의 소식을 들었다. 5년 전 나와 똑같이 5천만 원을 들고 시작했던 그는 당시 내가 탐욕스럽다고 비난했던 레버리지 투자에 성공했다. 그는 대출을 두려워하는 나에게 형님, 대출은 기회예요. 은행은 형님의 미래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라고 했었다. 그 말을 비웃었던 나는 이제 그의 말대로 했다면 가졌을 강남 30평대 아파트를 최근 매도하고 5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실현했다는 소식에 심장이 얼어붙었다. 민 과장은 내가 그토록 경멸했던 벼락 부자가 되었고 나는 벼락 거지가 되었다. 나는 지금도 이 곰팡내 나는 18평짜리 낡은 아파트 전세 계약 갱신을 걱정해야 하는데 내 아이들은 강남의 그 아파트 아이들과 같은 하늘 아래서 다른 계급의 공기를 마시고 있을 것이다. 나는 그 아이들에게 단 한 번의 기회도 주지 못했다. 내 실패는 내 성실함 때문이었다. 나는 대출을 두려워했고 투기를 경멸했다. 나는 착하게 살면 보상받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돌아보니 투기가 아닌 생존이었고 대출은 용기였다. 그리고 내 옆에서 안정을 속삭인 지연은 그 모든 실패의 공범처럼 느껴진다. 그녀는 내가 무너지는 과정을 눈치채지 못했고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현관문 저 안에는 내가 아닌 아이들의 아버지, 그리고 그녀의 남편으로서의 홍현수를 기대하는 싸늘한 눈빛이 있을 것이다. 나는 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가장으로서의 자존심이 마지막으로 부스러지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문고리를 잡은 내 손은 땀으로 축축했다. 두 번째, 찌개 속에 쏟아진 분노. 시간 2025년 5월 15일 저녁 7시 30분. 장소 서울 외곽 18평짜리 낡은 아파트 식탁. 현수는 결국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다. 퀴퀴한 복도 냄새와 달리 집 안은 순두부찌개의 매콤한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지연은 초등학교 2학년인 딸과 유치원생 아들, 아이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식탁 중앙에는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끓는 순두부찌개가 놓여 있었다. 현수는 억지로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으려 했지만 얼굴 근육이 굳어 웃음은 경련처럼 멈췄다. 현수 씨, 오늘 회사 일은 괜찮았어요? 찌개 막 끓였어요. 따뜻할 때 맛있게 먹어요. 지연이 순두부찌개에 막 계란을 깨서 풀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현수의 귀에는 그 평온함이 나는 이 좁은 집에서도 당신이 벌어다 준 돈으로 이렇게 평화롭게 잘 살고 있어요 라는 조롱처럼 들렸다. 그 평온함이 현수의 내면을 갉아먹는 비수였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현수가 숟가락을 집어 던지듯 놓았다. 숟가락이 식탁에 부딪히며 쨍하는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당신이 나한테 뭘 괜찮냐고 물을 자격이 있어? 지연은 아이들 앞에서 현수가 언성을 높이는 것에 질색하며 아이들에게 말했다. 엄마랑 아빠 얘기 좀 할 테니까 너희들 방에 가서 그림 그리고 있어. 알았지? 아이들은 겁에 질린 듯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나중에 말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내가 당신한테 말했지. 5년 전에 내가 영끌에서 대출받아야 한다고 했을 때 당신은 안정적으로 가자고 나를 말렸지. 그 안정적인 대가가 뭔 줄 알아? 우리는 이 지옥 같은 18평에서 평생을 살아야 해. 당신은 내게 희망을 잃게 만든 주범이야. 당신이 그때 날 믿고 해보자고 했으면 우리는 지금쯤 서울 변두리에서라도 아파트 한 채는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지연은 차분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현수의 말이 심장을 후벼 팠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왜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려요? 그 결정 우리 둘이 상의해서 내린 거잖아요. 당신이 밤잠 설치면서 빚쟁이가 되기 싫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도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새로 들어간 출판사에서 내 이름으로 기획한 책이 베스트셀러 후보에도 올랐다고. 인정? 당신이 버는 돈 100만 원이 지금 강남 집값 하루 오르는 폭발적인 상승분에 비하면 먼지보다 못한 돈이야. 당신 직장? 그거 그냥 소꿉놀이잖아. 당신이 지금 15만 원짜리 코트를 입고 만족할 때 다른 여자들은 명품 가방을 들고 수십억짜리 계약서에 사인하고 있어. 당신이 내 길을 못 살려주니까 내가 밖에서 이렇게 비참한 꼴을 당하는 거잖아. 당신은 나에게 현실이라는 족쇄를 채운 거라고. 현수는 분노가 극에 달해 소리쳤다. 그의 얼굴에는 핏줄이 섰다. 지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절망을 넘어선 체념으로 가득 찼다. 당신 지금 나에게 이 모든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감정 쓰레기통이에요? 내가 15만 원짜리 코트 하나 산 게 죄예요? 당신이 밖에서 잃은 자존심을 왜 집에서 나를 깎아내리면서 채우려고 해요? 내가 직장에 다니는 건 당신이 이렇게 무너졌을 때 우리 가족이 길바닥에 나앉지 않게 하기 위한 보험이에요. 당신은 그 보험마저 무시하는 거잖아. 현수는 지연의 말을 듣자마자 식탁 위에 뜨거운 순두부찌개가 담긴 뚝배기를 통째로 들어 싱크대에 내팽개치듯 쏟아버렸다. 찌개가 싱크대 안에서 쉬익 소리를 내며 거품과 함께 붉은 국물을 뿜어냈다. 현수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그의 표정은 마치 세상 모든 것을 증오하는 짐승 같았다. 순두부의 하얀 조각들이 굵은 양념과 뒤섞여 더럽게 흩어졌다. 그래. 나 당신 없어도 돼. 당신 눈빛이 나를 매일매일 실패자라고 욕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현수는 거칠게 외치고는 문지방을 넘을 때 넘어지듯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다. 쾅 닫히는 문 소리에 아이들이 숨죽이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지연은 텅 빈 식탁 앞에 망연자실 서 있었다. 끓어 넘친 찌개 냄새와 함께 그녀의 눈에서는 마침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 결혼 생활은 이미 파국을 맞이했으며 폭력은 이미 언어와 행동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세 번째, 말은 장마 속 폭력의 언어. 시간 2025년 5월 16일 밤 11시 30분. 장소 서울 외곽 18평짜리 낡은 아파트 계단. 현수는 아파트 3층과 4층 사이에 계단 참에 쭈그려 앉아 있었다. 식탁에서 뛰쳐나온 지 1시간이 지났지만 그의 머리는 여전히 끓어오르는 냄비 속 순두부찌개처럼 혼탁했다. 그의 귓가에는 지연의 보험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울렸다. 자신이 가족의 기둥이 아닌 언제든 해지될 수 있는 보험 취급을 당했다는 굴욕감. 그는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켜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을 새로 고침했다. 제목만 봐도 염증이 있는 글들이 쏟아졌다. 강남 3구 30평대 신고가 갱신, MZ세대 벼락거지 탈출 후기, 그리고 그를 가장 분노하게 만드는 제목. 이럴 줄 알았다. 영끌 쪽 조롱밈. 특히 영끌에서 코인에 물린 40대 가장, 퇴직금까지 탕진 같은 글을 볼 때마다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시대의 희극으로 소비하는 대중들의 냉소적인 시선을 느꼈다. 그는 5천만 원을 안정적으로 지켰지만 결국 벼락거지가 되었고 남편에게는 지켜야 할 안정을 강요했던 아내를 향한 원망이 다시금 고개를 들었다. 현수는 담배꽁초를 계단 난간에 튕기듯이 버리고 힘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분노는 진정되지 않았지만 지연이 정말 짐을 싸서 나갔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를 끌어당겼다. 그가 가정한 대로 나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는 소리를 실현했을까 봐 두려웠다. 그는 더 이상 싸울 힘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로 현관문 앞에 섰다. 현관문을 열자 집 안은 어둡고 조용했다. 그러나 이전의 텅 빈 침묵과는 달랐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지만 안방에서 희미한 스탠드 불빛이
새어 나왔다. 현수는 조심스럽게 안방 문 앞에 다가갔다. 지연은 무릎 나온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방바닥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커다란 검은색 여행용 캐리어가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옷가지들이 반듯하게 마치 다시는 입지 않을 것처럼 접혀 담겨 있었다. 지연은 자신의 속옷 몇 벌과 아이의 여름 옷을 캐리어에 넣다가 문 앞에 선 현수를 발견했다. 그녀의 표정은 경멸이나 분노가 아닌 이미 모든 것을 달관한 듯한 텅 빈 평온함이었다. 그 모습이 현수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 나 버리려고 이래?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불안정했다. 지연은 캐리어 지퍼를 잠그려던 손을 멈추고 현수를 올려다봤다. 협박 아니야. 당신이 찌개를 싱크대에 쏟아버렸을 때 나는 생각했어. 아, 이 사람이 더 이상 우리 집에 먹을 것조차 허락하지 않는구나.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실패를 상징하는 사물이 되기 싫어. 그리고 애들은 당신한테 집 맡기고 잠시 친정으로 갈게. 주말에 돌아올게. 주말에. 지연은 단호하게 못을 박았다. 주말에 돌아올게. 그 말은 현수의 귀에 일단은 도망치겠다. 그리고 상황을 보겠다는 선전포고로 들렸다. 현수는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순수한 공포에 휩싸였다. 그 공포는 다시 분노로 변환되어 지연을 향했다. 나한테 평생 빚졌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럼 애들 학원비는? 애들 학교는? 당신이 지금 일하는 그 자리, 그거 나 아니었으면 얻을 수 있었을 것 같아? 당신 경력 단절돼서 아무도 안 써주려고 했을 때 내가 내 인맥 써서 넣어준 자리잖아. 당신이 지금 나가는 순간 그 자리도 지켜줄 사람 없어. 당신이 나가서 뭘 할 건데? 우리 집 꼴을 봐. 15만 원짜리 옷? 당신 주제에 사치 부리는 꼴이 역겨워. 당신이 지금 나가면 그건 도망이 아니라 책임 회피야. 내가 당신 때문에 이 꼴이 됐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등 돌릴 수 있어. 지연은 캐리어 위에서 내려왔다. 그녀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턱을 꽉 깨물고 있었다. 현수의 말은 사실이었다. 그녀의 직장은 현수의 도움이 있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이렇게 잔인하게 무기로 삼아 휘두르는 현수의 모습은 그녀가 지난 10년 동안 쌓아 올린 모든 인내심을 무너뜨렸다. 알았어, 현수 씨. 내가 잘못했어. 내가 나가려고 한 건 당신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였는데 당신 말대로 난 이 집의 실패를 상징하는 사물이고 당신이 벌어다 준 돈으로 연명하는 기생충 같은 존재야. 내가 바보였어. 당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 지연은 일부러 현수의 분노를 자극하지 않고 순응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그 속삭임은 역설적으로 현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를 포기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지연은 현수를 지나쳐 현관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걸음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 같았다. 현관문을 열고 캐리어를 끌고 나섰다. 텅 빈 복도의 캐리어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현수는 그 소리를 듣고 나서야 자신이 방금 지연에게 휘두른 언어, 폭력의 무게를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캐리어 소리는 그의 심장에
못을 박는 소리였다. 소제목 네 번째 -82년생 김지연의 딜레마. 시간 2025년 5월 17일 오전 9시 00분. 장소 마포구 상수동. 작고 세련된 출판사 근처 카페. 지연은 따뜻한 아메리카노 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어젯밤 캐리어를 끌고 도착한 친정집의 낯선 천장 아래에서 한숨도 자지 못했다. 오늘은 월요일이었다. 회사에 출근하기 전 지연은 이혼 전문 변호사인 대학 동기 혜영을 만나기로 했다. 지연은 이 작은 카페의 벽돌과 나무 인테리어가 주는 따뜻함이 천수와의 결혼 생활이 준 차가운 콘크리트의 절망과 너무나도 대비된다는 것을 느꼈다. 혜영은 지연 맞은편에 앉아 그녀의 퉁퉁 부은 눈을 안쓰럽게 바라봤다. 너 진짜 괜찮아? 현수 형부 어제 문자 왔더라. 내가 집에 안 들어왔다고. 어딘지 알고 싶다고. 지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걱정해주는 척이겠지. 내가 없으면 애들 밥은 누가 챙겨주나, 청소는 누가 하나. 그 걱정일 거야. 아니면 자기가 휘두른 폭언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져서 불안한 거겠지. 그는 이제 나를 소유물로 여겨. 파산 직전의 소유물. 지연은 혜영에게 어젯밤의 일을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부동산 광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 남은 천수의 자괴감, 그리고 그 자괴감이 어떻게 자신을 향한 책임 회피라는 폭력으로 변질되었는지까지. 혜영은 신중하게 말을 골랐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 현수 형부는 원래 성실했잖아. 성실함이 죄가 되는 시대가 됐지. 혜영아, 남들이 전부 투기라고 손가락질하는 걸 해야만 집을 살 수 있는 시대. 현수 씨는 그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을 거부했어. 그리고 결국 실패했지. 문제는 그 실패를 나 때문이라고 몰아간다는 거야. 내가 소비를 했다느니, 내가 길을 못 살려줬다느니, 내가 이 사회에서 벼락거지가 된 건 당신이라는 족쇄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거나 다름없어. 지연은 머리를 감싸 쥐었다. 나는 지금 회사에서 경력직으로 나름 인정받고 있어. 힘들게 돌아왔지만 내가 좋아하는 책 만들면서. 당신은 나 아니었으면 이 자리 없었을 거라고 말하는 현수 씨의 말이 나를 너무 비참하게 만들어. 내가 82년생이라서 이 나이에 이혼하면 다시 그 단절된 경력을 온전히 내 힘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까? 이직 시장에서 나를 받아줄까? 내가 지금 가진 작은 안정을 버릴 수 있을까? 이혼 후의 불확실성. 이 사회가 40대 경단녀에게 씌우는 프레임이 나를 발목 잡아. 혜영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진심을 담아 말했다. 지연아, 그건 현수 형부가 심리학적으로 너를 통제하려는 수단이야. 너는 내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말은 곧 너는 나 없이는 살 수 없어라는 뜻이잖아. 근데 생각해봐. 내가 지금 집을 나간 건 내가 자립할 수 있는 경력이 있기 때문이야. 너의 그 작은 직장이 이 막장 같은 결혼 생활에서 너를 끌어낼 수 있는 구명보트가 된 거라고. 너는 이미 수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어. 현수 형부의 폭언, 그리고 감정적 불안정성. 내가 지금 집을 나가지 않았다면 그 폭력은 윤리적인 폭력으로 이어졌을 수도 있어. 지연은 혜영의 말을 듣고 눈을 감았다. 직장,
그녀가 40대에 다시 시작한 일. 아이들이 크면서 그녀에게 허락된 유일한 자아 실현의 공간. 그 공간을 잃을까 봐 현수의 폭언을 참아왔던 건 아닌가. 그녀는 자신이 현수에게서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했기에 심리적으로도 독립하지 못했음을 깨달았다. 이혼하고 싶어. 근데 이 좁은 18평짜리 집 한 채도 없이 이혼하면 우리는 정말 길바닥에 나앉는 거 아닐까? 지연은 현실적인 두려움을 고백했다. 이혼을 안 해도 지금 그 집은 이미 지옥이야.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전세금 3억 5천만 원의 절반, 그리고 양육권이야. 우린 현수 형부의 비정상적 경제 활동과 가정 폭력을 묶어서 내가 아이들을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거야. 이제 감정은 접어두고 냉철하게 움직여야 해. 당장 현수 형부에게 공동 계좌의 지분을 확보했다는 사실을 통보하는 게 시작이야. 5번째, 텅 빈 집, 부스러지는 자존심. 시간 2025년 5월 17일 저녁 7시 30분. 장소 서울 외곽 18평짜리 낡은 아파트 거실. 지연이 집을 나간 지 24시간이 지났다. 현수는 회사에서 돌아와 텅 빈 집의 싸늘한 공기를 마셨다. 거실은 어제 쏟아버린 찌개 냄새와 그가 밟고 다닌 붉은 양념 자국으로 엉망이었다. 아이들의 알림장 귀퉁이에 지연이 남긴 학원 도시락 냉장고에 넣어뒀어요 라는 메모를 발견하고 현수는 극도의 짜증과 함께 굴욕감을 느꼈다. 지연이 자신에게 아이를 돌보는 임무를 던져주고 도망쳤다는 굴욕감 때문이었다. 내가 고작 애 보는 사람 취급이나 받으려고 이 고생을 했나? 현수의 내면은 절규했다. 현수는 TV 뉴스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 뉴스를 들으며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지연의 책장으로 향했다. 그때 스마트폰에 혜영에게서 온 문자가 도착했다. 다음 주 중으로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 주시면 재산 분할과 양육권 관련해서 중재안을 전달해 드릴게요. 저희는 이미 공동 계좌의 지분을 법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재산 분할, 공동 계좌 지분 확보. 그 문구들이 현수의 통제력을 산산조각 냈다. 지연이 철저하게 준비해서 자신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었다는 생각. 현수는 분노가 현실을 망각하는 광기로 변해갔다. 그는 지연의 책장 앞에서 40대 여성, 다시 일어서다라는 책을 집어들더니 표지를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다시 일어서? 내가 무너지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일어서? 너는 평생 내 그림자 속에서 살아야지. 나를 버리고 감히 행복해지려고 해? 그의 목소리는 찢어진 책 종이처럼 날카롭게 갈라졌다. 현수는 곧바로 스마트폰을 켜서 주식 앱을 실행했다. 그는 아내에게 심리적으로 복수하기 위해, 그리고 실패를 뒤집어 엎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또다시 도박을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역전이라는 단어로 가득 찼다. 네, 그 레버리지 최대한으로 할게요. 제가 가진 것 전부 걸겠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가질 예정이었던 것까지 전부 걸게요. 퇴직금, 담보, 대출도 전부요. 종목은 그거. 요즘 정부 정책 수혜주라고 뜨는 IT, 인프라 확장 관련 A사. 이거 오르면 김지연은 나한테 무릎 꿇고 돌아오게 될 겁니다. 현수는 차가운 목소리로 브로커에게 광기
어린 확신을 심어주었다. 그는 현실에서 도피하듯 마지막 남은 재산을 허공에 던져버렸다. 6번째, 냉철한 계산과 지켜야 할 것. 시간 2025년 5월 18일 오후 2시 00분. 장소 마포구 상수동 법률사무소 해안. 지연은 변호사 혜영의 사무실에 앉아 현수가 보냈던 코건이 담긴 문자 메시지 캡처본과 함께 2시간 분량의 폭언 녹음 파일을 제출했다. 녹음 파일에는 현수가 술에 취해 당신은 무능한 기생충이라거나 당신 아버지가 집을 못 사줘서 이 꼴이다 같은 인신공격성 폭언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혼하고 싶어. 근데 이 좁은 18평짜리 집 한 채도 없이 이혼하면 우리는 정말 길바닥에 나앉는 거 아닐까? 난 그게 제일 두려워. 지연은 두려워했지만 혜영은 그녀를 다독였다. 지연은 현수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직장 대표에게 자신의 독립적인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연봉 인상 및 핵심 기획자 임명 관련 문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현수가 알았다면 미친 듯이 분노했을. 그녀가 남편 몰래 5년 동안 푼돈을 모아 만든 3천만 원짜리 단독 명의 청약 통장 사본이었다. 지연은 육아휴직 후 복직이 불투명했던 시절부터 나만의 생존 자금을 비자금처럼 모아왔던 것이다. 이 돈으로는 새 집을 구할 수 없어. 하지만 애들 데리고 당장 나올 수 있는 작은 전셋집 보증금으로는 충분해. 나는 이 돈을 나의 자존심이자 아이들의 안전핀이라고 생각해. 이 돈이 없었다면 아마 현수 씨가 던진 찌개를 맞고도 엉엉 울기만 했을 거예요. 혜영은 지연의 치밀한 준비에 놀랐다. 지연은 이어서 혜영에게 당부했다. 현수 씨가 욱해서 폭력적으로 나올까 봐 걱정돼요. 아이들 학교 시간이나 제가 회사에 있을 때 갑자기 찾아올까 봐. 재산 분할보다 아이들과 저의 안전이 우선이에요. 지연은 더 나아가 주말에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이미 현수의 직장으로 별거 및 이혼 소송 시작 통보서를 등기 우편으로 보냈다고 선언했다. 이 통보는 단순한 통보가 아니라 현수에게 당신이 나에게 행사했던 통제권은 끝났다는 법적인 선전포고였다. 집안에서 시작된 막장 드라마는 이제 법률적 분쟁으로 전면 확대될 참이었다. 지연은 창밖을 보며 자신이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약하고 무기력했는지 깨달았다. 이제 그녀는 강해져야 했다. 7번째, 직장으로 배달된 파멸의 등기. 시간 2025년 5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여의도 빌딩 12층 현수의 직장 사무실. 현수는 전 재산과 레버리지를 걸었던 A사 주가 창을 3분마다 새로 고침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함과 기대감, 그리고 극도의 불안감이 뒤섞여 창백했다. 만약 A사가 급등하면 지연에게 복수하고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간밤에 들려온 경제 뉴스는 불길했다. 정부가 부동산 폭등에 책임을 돌리며 최근 급등했던 IT, 인프라 관련 기업에 대한 시장 교란 행위 및 플랫폼 책임법이라는 강력한 규제 법안을 갑작스럽게 예고했기 때문이다. 현수가 투자한 A사가 바로 그 직격탄을 맞는 빅테크 기업이었다. 아니야,
설마 시장이 이렇게 무식하게 반응할 리 없어. 기술주는 장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어. 현수는 중얼거렸지만 이미 A사의 주가는 장 초반부터 미끄러지기 시작해 전일 대비 마이너스 15%를 찍고 있었다. 현수의 마이너스 통장과 퇴직금을 담보로 한 자금은 이미 절반 이상이 증발한 상태였다. 식은땀이 그의 등골을 타고 흘러내렸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때 사무실 입구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홍현수 팀장님, 등기 우편 왔습니다. 직접 서명하셔야 합니다. 총무팀 직원이 들고 온 노란색 봉투가 현수의 책상 위에 툭 놓였다. 현수는 그 봉투의 발신인을 확인하는 순간 온몸에 피가 식는 것을 느꼈다. 발신자는 법률사무소 해안 담당 변호사 유혜영. 봉투의 두께가 비정상적으로 두꺼웠다. 현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찢었다. 그 안에는 별거 및 이혼 소송 시작 통보서, 재산분할 청구 및 양육권 관련 문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현수 씨의 폭언 및 비정상적 경제 활동 기록이라는 제목의 증거 목록 사본이 들어 있었다. 지연이 얼마나 치밀하고 냉철하게 이 이혼을 준비했는지, 그 법적 문서들이 그의 실패를 조용히 선언하고 있었다. 이게 뭐야? 김지연, 내가 감히.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알겠어? 내가 뒤에서 이딴 걸 준비하다니. 현수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옆자리 동료들이 일제히 현수를 쳐다봤다. 순간적인 수치심과 배신감, 그리고 파국이 현실화되었다는 공포가 현수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책상 위의 서류들과 키보드를 쓸어 담아 바닥에 던져버렸다. 날 이렇게 버려? 내가 너한테 뭘 해줬는데? 내 모든 걸 바쳤는데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한테 이혼을 논해? 당신은 내 인생을 망쳤어. 현수의 목소리는 울부짖음에 가까웠다. 그의 분노는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었다. 서류가 흩날리는 바닥 위로 스마트폰의 주식 창 알림이 요란하게 울렸다. 마진, 콜마진 커 발생. 즉시 추가 증거금 납입 요망. A사 주식은 이미 하한가 마이너스 30%에 도달해 있었다. 레버리지를 이용해 끌어모은 빚이 투자금을 초과했다. 그는 이제 빚 5천만 원만 남은 빚더미의 파산자였다. 현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그는 아내에게 통제력을 잃었고 돈을 잃었고 이제는 직장 동료들 앞에서 존엄성마저 잃었다. 그를 바라보는 동료들의 시선은 동정이 아닌 결국 저럴 줄 알았다는 경멸에 가까웠다. 그는 아내가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고 믿으며 지연을 향한 증오에 사로잡혔다. 8번째, 세대 갈등이 낳은 증오의 유산. 시간 2025년 5월 20일 화요일 저녁 8시 00분. 장소 지연의 친정집. 작은 방. 지연은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로 나왔다. 친정엄마는 묵묵히 저녁 식사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그때 지연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현수에게서 온 무려 20통이 넘는 부재중 전화와 문자, 폭탄이 쏟아졌다. 내용은 처음에는 너는 악마야. 나를 파멸시키려고 작정했어. 라는 격렬한 비난이었다가 곧 제발 한 번만 돌아와줘. 내가 다 잘못했어.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라는 구걸로 바뀌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자는 섬뜩했다. 너는 내가 뭘 잃었는지 알게 될 거야. 내가 널 가만두지 않아. 내 새 직장, 내 가족까지 찾아갈 거야. 지연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는 모든 문자를 읽지도 않고 삭제했다. 혜영이 경고했던 대로였다. 심리적 가해자는 극한의 궁지에 몰리면 폭력적인 위협이나 극도의 자기 연민을 통한 감정적 조종을 시도한다. 지연은 더 이상 현수의 감정에 휘둘리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현수의 분노는 단순히 돈을 잃은 것에 국한되지 않았다. 그것은 성실하게 살면 보상받는다는 그들의 부모 세대가 심어준 신화가 40대가 되어 산산조각 났을 때 오는 세대적 박탈감이었다. 현수는 그 박탈감을 직시하지 않고 가장 가까운 약자인 아내에게 전가함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하려 했던 것이다. 지연은 이 시대가 낳은 증오의 유산을 현수가 짊어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 유산을 자신이 더 이상 함께 짊어질 의무는 없었다. 지연은 차가운 냉수로 얼굴을 씻었다. 그녀는 이제 현수가 주식 시장에서 모든 것을 잃었든 직장에서 망신을 당했든 상관하지 않기로 했다. 그녀가 지켜야 할 것은 현수와의 관계가 아닌 아이들과 자신의 미래였다. 그녀는 현수에게 받은 협박 문자와 함께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혜영에게 요청했다. 혜영은 즉시 법원에 긴급 임시 조치 신청 서류를 접수했다. 지연은 서류를 작성하며 현수의 이름 아래에 서명해야 할 때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이 서류는 그들의 결혼 관계에 찍는 마지막 파국적인 도장이었다. 혜영아, 현수 씨한테서 협박 문자가 왔어.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아. 혹시 모르니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도 준비해줘. 그리고 이혼 소송에서 현수 씨의 경제적 무능력과 폭력적 성향을 분명히 밝혀서 양육권 방어에 힘써줘. 나는 이제 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거야. 지연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녀는 이제 벼락거지의 아내, 폭력적인 남편의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현실의 냉혹한 계산을 끝내고 자신의 삶과 아이들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지키려는 40대 여성이었다. 막장 드라마는 감정의 폭발을 넘어 이제 법적인 공방과 생존을 건 싸움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9번째 파멸의 현장. 아파트 문 앞에서. 시간 2025년 5월 21일 수요일 저녁 9시 00분. 장소 서울 외곽 18평짜리 낡은 아파트 현관 앞. 현수는 회사 인사팀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정확히는 경영 악화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이었으나 전날 사무실에서 벌인 소란과 등기 우편 사건이 결정타였다. 그는 파산과 직장 상실이라는 이중의 충격을 안고 마지막 남은 보금자리인 낡은 아파트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그의 시선은 거실 테이블에 고정되었다. 테이블 위에는 평소 지연이 항상 넣어두던 작은 나무 상자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 상자 안에는 아파트 전세 계약서, 원본, 은행 공동 계좌의 통장, 그리고 현관 비밀번호를 적어둔 작은 쪽지가 보관되어 있어야 했다. 현수는 무심코 상자를 열어봤다. 상자는 텅 비어 있었다. 바닥에는 계약서, 조각이나 먼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지연이 짐을 쌀 때 옷가지뿐만 아니라 그들의 공동 자산을 상징하는 모든 물리적 증거를 완벽하게 회수한 것이다. 현수는 그 순간 자신이 아파트 열쇠만 가진 채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빈 껍데기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전세금 3억 5천만 원은 공동 재산이었지만 그 돈을 움직일 수 있는 계약서, 원본과 통장은 모두 지연의 수중에 있었다. 현수가 레버리지, 투자로 끌어다 쓴 비 5천만 원만 그의 이름으로 남아 있었다. 그는 이제 지연이 없이는 이 집의 계약 갱신도 전세금 반환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가 되었다. 현수는 상자를 바닥에 집어 던졌다. 나무 상자는 굉음을 내며 깨졌고 그 소리는 텅 빈 집 안을 메아리쳤다. 김지연, 내가 널 믿었는데 내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평생 너한테 헌신했는데 감히 나를 이렇게 농락해? 내 전 재산을 훔쳐갔어. 그는 곧바로 지연의 친정집 주소로 차를 몰았다. 현수의 이성은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다. 그는 지연에게 복수해야 했다. 그가 가진 전부를 파괴한 것은 시스템이 아니라 아내의 배신이었다고 그는 굳게 믿었다. 운전하는 내내 그는 분노와 울음소리를 질렀다. 친정집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현수는 삿대질할 준비를 하며 차에서 내렸다. 그러나 대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집 안은 불이 꺼져 고요했다. 현수는 배를 미친 듯이 눌렀다. 김지연, 나와. 당장 나와. 내 돈 돌려줘.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당신 직장, 당신 인생, 내가 전부 망쳐버릴 거야. 현수의 고함이 조용한 주택가를 뒤흔들었다. 주변 집들의 커튼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그때 어디선가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지연이 혜영을 통해 신청했던 긴급 접근 금지 가처분 명령이 발효되었고 그녀는 현수의 위협 문자가 오자마자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다. 경찰차 한 대가 현수 앞에 멈춰섰다. 2명의 경찰관이 차에서 내렸다. 그들의 표정은 무표정하고 사무적이었다. 홍현수 씨 맞으십니까? 접근 금지 가처분 명령 위반으로 신고 접수되었습니다. 피해자와 일정 거리 이상 접근할 수 없습니다. 즉시 이 자리를 떠나셔야 합니다. 재차 위반 시 법적 조치가 가해집니다. 현수는 믿을 수 없었다. 아내가 자신을 법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완전히 격리시키고 있었다. 그의 파멸은 완벽했다. 그는 아내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행위가 마지막 남은 자신의 존엄성마저 훼손하는 자충수가 될 줄은 몰랐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다. 그의 울음소리는 주택가 밤 공기에 흩어졌고 아무도 그에게 동정의 눈길을 주지 않았다. 10번째, 자네 속에서 찾은 희망, 그리고 남겨진 질문. 시간 2025년 6월 15일 일요일 오후 3시 00분. 장소 마포구 상수동. 지연이 새롭게 얻은 작은 전셋집 거실. 지연은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일요일 오후를 보내고 있었다. 18평짜리 낡은 아파트보다 더 좁았지만 이곳은 그녀의 힘으로 얻은 안정이었다. 그녀가 비밀리에 모아둔 청약 통장과 직장의 신용으로 얻어낸 공간이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이곳에는 현수의 불안정한 고함 소리가 없었다. 아이들은 거실에서 조용히 블록을 쌓으며
놀고 있었고 그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법원에서 접근 금지 가처분 명령이 최종 승인되었고 이혼 소송은 지연에게 유리하게 진행 중이었다. 현수는 빚만 떠안은 채 공동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사회 시스템과 자본주의 그리고 아내에게 패배한 시대의 낙오자가 되었다. 지연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생각했다. 과연 이 파국은 현수 씨 개인의 실패였을까? 그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고 가족을 부양하려 애썼다. 그러나 집값이 폭등하고 투기가 미덕이 되는 시대 앞에서 그의 성실함은 가장 큰 죄악이 되었다. 정직하게 살면 성공한다는 믿음이 부서지면서 그가 감당해야 했던 세대적 박탈감과 사회적 압박이 그를 비정상적인 폭언과 투자 광기로 몰아넣었다. 결국 그들의 막장 드라마는 한 부부의 갈등을 넘어 벼락거지 세대의 분노와 좌절이 가족 해체로 이어진 잔인한 보고서나 다름없었다. 지연은 현수와 같은 세대가 겪는 고통을 이해했지만 그 고통이 자신과 아이들에게 전가되는 것은 막아야 했다. 지연은 이제 홍현수의 아내가 아닌 김지연으로 살아야 했다.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했고 더 강해져야 했으며 아이들에게 이 비극적인 결말을 아빠의 실패가 아닌 엄마의 용기 있는 독립으로 설명해야 했다. 그녀는 거실 한쪽에 놓인 노트북을 켜고 새롭게 맡은 기획안을 검토했다. 그녀의 일은 이제 단순한 보험이 아니라 그녀의 새로운 삶의 설계도였다. 현관문 위에 붙은 새로운 비밀번호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그녀가 새로 만든 현수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번호였다. 그 비밀번호처럼 지연은 이제 오롯이 자신의 힘으로 미래의 문을 열어야 했다. 그녀는 깊게 숨을 쉬었다. 현수와의 드라마는 막을 내렸지만 82년생 김지연의 고독하고 치열한 생존 드라마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혼이라는 잔해 속에서 그녀는 자신과 아이들을 지키는 힘이라는 가장 귀한 것을 건져냈다는 것을.